옛날 옛적 파주 원 숲속에 피넛버터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로웠고 주민들은 땅콩이 풍부한 벌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엔 중앙정부나 규칙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유토피아로 여겼고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며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평화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마을 주민 브루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상징인 커다란 땅콩 조각상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브루노는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던 땅콩 조각상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놀랍게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홉스의 말대로 인류가 자연 상태에서 얼마만큼 쉽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주목은 엄청난 기회를 엿보는 스네키 피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매일 땅콩버터를 2배로 갈아타며 무언가를 숨기고 다니던 이기적인 인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피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점점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 속에 마을의 신뢰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공유지에 사는 대연 자일라는 마을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홉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희생이 필요하댔죠. 우리는 소중한 조각상을 되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져와 작은 좁쌀을 모으듯이 그 중심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스니키 피트가 가져온 거대한 땅콩버터 통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항상 품고 다니던 땅콩버터 통을 중심의 제물로 내놓았고 이는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엘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군가 조각상을 가져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배운 신뢰와 협력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디바이어던이지요. 결국 조각상은 마을 경계를 지나기를 떠난 여행자가 훌륭한 기념품이라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 커다란 교훈을 남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 모든 것은 서로에게서 추구하는 이해와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넛버터 마을은 소소한 규칙과 공동의 약속을 세우고 더 강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스네키 피트는 매년 기념일에 가장 큰 땅콩버터 조각상을 만드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그날의 에피소드는 마을 최고의 피넛버터 희극극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홉스의 자연 상태에 대한 이론을 뛰어넘어 인간의 잠재적 이기심 너머에 있는 신뢰와 사회적 계약에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주 먼 나라에 자연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이상적인 자연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땅으로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었다. 이 왕국에서는 자연의 규칙이라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고 사람들은 각각의 본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생활했다. 자연 왕국의 시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공유되었고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들을 함께 사용하며 살아갔다. 이곳에서는 소유라는 개념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를 당연히 여기며 인정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왕국에 사악한 마법사 사유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유는 사람들에게 저기 높은 산 꼭대기에는 황금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은 무한한 힘과 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속닥거렸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결국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황금나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황금나무를 찾아 떠나면서 자연 왕국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더 이상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왕국은 점점 더 불평등해졌고 사람들은 유명무실한 자연의 규칙 대신 자신만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 이때 왕국의 현명한 장로인 루소 할아버지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주민들을 모아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유재산에 대한 갈망과 불평등에 의해 서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의지입니다. 루소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모든 자원을 공유하며 자유와 평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자연 왕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장로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고 황금나무의 유혹을 떨치고 새로운 사회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왕국 전체의 평화와 조화를 먼저 생각하며 왕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갔다. 사람들은 본래의 선한 본성을 되찾았고 자연 왕국은 다시 처음처럼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갔다. 이 썰을 통해 우리는 장자크 그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이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유재산과 불평등에 대한 유혹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지를 통해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루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였던 비익시티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인구 증가와 함께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막상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다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이론을 접한 시민들은 이를 토대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죠. 첫 번째로 그들은 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개별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은 한계가 분명했고 각자 행하는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큰 결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모두 모여 효율적 이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역의 쓰레기 발생 경로와 양을 분석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를 찾기로 했죠. 그 결과 도시 내 대형마트와 음식점들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두 가지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첫째, 대형마트와 음식점과 협력하여 음식 낭비를 최소화하고 남는 음식은 지역 내 푸드뱅크로 기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비료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최대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비익시티는 교통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띈 것은 바로 도시 전역에 퍼져 있던 공용 자전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았더니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내 차량 사용이 줄어들고 교통 혼잡이 급격히 완화되었죠. 마지막으로 비익시티는 교육 환경 개선에도 효율적 이타주의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학교의 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학생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방과 후 무료 보충 수업과 진로 상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지원하는 데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 성과가 개선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익시티 시민들은 피터 싱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 결과 도시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그들에게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익시티는 그 성공적인 사례로 인해 다른 도시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죠. 이처럼 우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최대의 선을 이루는 방법임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의 행동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방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이유까지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안경은 바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법 같은 도구였다. 이 마을에는 수많은 이야기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은 바로 안경 제조자 토마스였다. 그는 앤스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명수였다. 어느 날 토마스는 사람들을 그의 작업실로 초대하여 최근 어머니의 생신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매년 그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치고자 하는 저의 의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올해 저는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장미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런데 장미를 사러 가던 길에 문득 어떤 꽃이 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장미 대신에 어머니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자스민 꽃다발을 선택하게 되었죠. 청중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가 어떤 교훈을 주려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생신날 아침 어머니께 꽃을 드리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장미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도였던 것이죠.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앤스콤이 이론적 틀 속에서 의도와 결과 간의 복잡한 관계를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부리는 행동에 따라 의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피며 단순히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보아야 할 때가 많아요. 비록 자스민이 장미만큼 흔한 꽃은 아닐지 몰라도 그날 어머니의 기쁨은 변함없었다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각자의 삶 속에서 행동과 의도를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 토마스의 사려 깊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의도의 진실성을 되새기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앤스콤의 이론은 행동 마을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어주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의도를 투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